당신 아이 맞아요. 수백 명의 박수 소리가 울리는 호텔 대연회장. 단상에서 내려오던 재벌 회장의 발이 멈췄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가 10살짜리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매는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무릎에서 힘이 빠져 단상 계단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도 속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버린 것도, 아이를 몰랐던 것도 전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짜놓은 각본이었습니다. 10년간 감춰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소공동. 한낮의 햇살이 호텔 대연회장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장학재단 수여식이 한창이었죠. 단상 위에 선 서진우가 축사 원고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진그룹은 미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단상 계단을 내려서는데 행사장 뒤편 출입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10살쯤 된 남자아이의 손을 잡은 여자가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자는 행사장 안쪽을 훑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아이 맞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웅성거리는 박수 소리를 뚫고 진우의 귀에 꽂혔습니다. 진우의 발이 계단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비서실장 최태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우의 시선이 여자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한서연. 1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 진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시선이 서연에게서 옆으로 미끄러져 아이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속 자기 얼굴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진우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단상 계단에 그대로 주저앉았죠.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최태환이 재빠르게 서연과 아이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태환이 서연과 아이를 VIP 대기실로 이끄는 동안 진우는 계단 난간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행사 진행팀 직원이 달려왔지만 진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남은 일정 전부 취소해. 진우가 최태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환아, 현장 참석자 명단 전부 확보하고 호텔 보안팀에 연락해서 오늘 2층 촬영분 관리 요청해. 밖에 절대 안 나가게. 진우가 전화를 끊고 대기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대기실 문을 열자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서연의 옆에 바짝 붙어 진우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경계하는 눈이었습니다. 진우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과 진우 사이에 낮은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보다 훨씬 넓게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하나준이에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생년월일은 이혼 확정되고 석 달 뒤에요. 진우의 시선이 다시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준은 서연의 팔을 꼭 잡은 채 진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통사고 이후로 기억이 없었어요. 내 이름도 결혼한 사실도 몰랐어요. 그 상태에서 이혼 절차가 끝났고 서연이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습니다. 기억이 없던 동안 시어머님 쪽에서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남편이 이혼을 원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기억이 없으니까
그게 사실인 줄로만 알았어요. 진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건 석 달 전이에요. 서연이 시선을 잠깐 하준에게 돌렸습니다. 하준이가 학교에서 가족사진 과제를 받아왔어요. 앨범을 뒤지다가 사고 나기 전에 당신이랑 찍은 결혼사진을 봤는데 그 순간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사고 당일부터 이혼할 때까지 전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어요. 기억이 돌아온 게 의학적으로 확인됐고,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전한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당신한테 직접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풀려나왔습니다. 그때 진우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성진그룹 해외사업본부장으로 런던에 있었죠. 서연의 교통사고 소식을 어머니 명숙에게 전화로 들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야. 네가 올 필요까지는 없어. 명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뒤에 전해진 것은 서연이 이혼을 원한다는 소식,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 건너온 합의서였습니다. 진우는 수십 번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이 직접 쓴 것이라며 명숙이 건넨 편지 한 통, 더 이상 찾지 말아달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편지를 읽고 서연을 놓았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하준이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만 가자. 하준이 진우를 향해 차가운 눈을 보냈습니다. 10살짜리의 눈에 담긴 적대감이 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줘.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하준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모자가 대기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진우는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고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진영아, 나야. 급한 건 있어. 성진그룹 법무팀 수석변호사 박진영에게 전화를 건 진우가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이혼 관련 서류 전부 찾아. 합의서, 법원 기록, 숙려기간 서류다. 그리고 당시 서연 씨 교통사고 기록하고 병원 진료 내용도. 최대한 빨리. 진우가 잠시 멈추었다가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하나 더. 당시 합의서가 나한테 어떻게 전달됐는지 경위를 확인해. 법원 출석 절차도. 나는 런던에 있었어. 법원에 직접 간 적이 없어. 누가 대리했는지 아니면 서연 씨가 혼자 처리한 건지. 전화를 끄는 진우의 턱이 굳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진그룹 본사 부회장실이었습니다. 서진호가 책상 앞에 서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직원이 보고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회장님, 전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와 아이가 나타났다는 것. 진호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곧바로 내선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재, 올라와. 전략기획실장 윤성재가 부회장실에 들어서자 진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야. 형 전처. 지금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아이 신상까지 전부 파악해. 윤성재가 수첩을 꺼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호가 창가로 걸어가며 낮은 목소리를 이었습니다. 아이 출생신고 내역, 가족관계 서류에 아버지가 누구로 올라가 있는지도 빠짐없이 10년이었습니다. 형에게 적자가 없는 10년. 진호는 그 시간 동안 사내 주요 임원들에게
자신이 실질적 후계자라는 인식을 한 겹 한 겹 쌓아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준이라는 이름 석자가 그 탑의 기초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한남동 자택 서재에서 진우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 낡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명숙이 전달한 서연 명의의 편지 한 통. 진우가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글씨체가 서연의 것과 비슷했습니다.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진우의 손가락이 그 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한 줄을 믿고 서연을 놓아버린 자신의 판단이 정말 옳았는지 지금 와서 물어볼 곳이 없었습니다. 서랍 안쪽에 작은 케이스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결혼 3주년에 서연에게 선물한 목걸이 케이스였습니다. 빈 케이스였죠. 서연이 목걸이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찾지 말라는 편지를 쓴 사람이 왜 목걸이는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진우가 빈 케이스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서랍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은평구의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피아노 학원이었습니다. 서연이 하준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낡은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꺼내 펼쳤습니다. 10년간 모아둔 병원 기록과 사고 당시 경찰 서류들이었죠. 기억이 돌아온 뒤 석 달 동안 혼자 맞춰온 퍼즐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정말 이혼을 원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처럼 속은 것인지. 서연이 경찰 서류의 한 줄에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사고 당시 최초 신고자, 성진그룹 소속 운전기사. 그리고 사고 직후 실려간 병원이 동네 병원이 아니라 강남의 대형 병원이었다는 기록. 사고 수습이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연이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안에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결혼 3주년에 선물한 것이었죠. 기억이 없던 시절에도 이것만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팔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서연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는 것을. 서연이 목걸이를 다시 보석함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사흘 뒤 한남동 자택 서재였습니다. 법무팀 수석 변호사 박진영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전부 확보했습니다. 진우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10년 전 이혼 합의서 원본, 가정법원 조서, 서연의 교통사고 진료 기록, 그리고 당시 이혼을 처리한 법무법인의 내부 메모까지. 진우의 손가락이 가정법원 조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연 씨가 직접 법원에 출석한 걸로 되어 있네. 박진영이 조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출석일이 퇴원 직후입니다. 그리고 입회인 란에 강필순이라는 의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지정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진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박진영이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회장님 쪽 법원 출석은 고문 법무법인 변호사가 대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위임장? 네. 회장님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입니다. 이 서명이 본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위임장에 찍힌 서명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굳었습니다. 나는 이런 위임장에 서명한 적 없어. 그렇다면 원본 확보가 시급합니다. 진우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성북동 본가였습니다. 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명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니 연락도 없이. 진우는 대답 대신 가져온 서류 봉투에서 이혼 합의서, 법원 조서, 위임장 사본을 차례로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명숙의 시선이 서류 위를 훑었습니다. 어머니, 설명해 주세요. 명숙이 찻잔 손잡이를 만지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뭘 설명하라는 거니? 이 조서에 입회인으로 올라가 있는 강필순이라는 의사, 어머니가 지정하신 분이죠. 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장, 고문 법무법인에서 처리한 건데 내 서명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런 위임장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명숙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을 다문 채 시선을 테이블 위 서류에 고정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명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사고 직후에 기억을 잃었지만 말은 할 수 있었어. 강필순 의사가 동행해서 법원에 데려갔고 절차를 밟았다. 내 법원 출석은 법무법인을 통해 위임장으로 처리했고 진우의 턱이 굳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을 법원에 데려간 겁니까? 당시 성진그룹이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었어. 회장 배우자가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게 시장에 알려지면 거래가 틀어질 수 있었다. 빨리 정리해야 했어. 명숙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게 내 판단이었고 틀린 판단이 아니었어. 진우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서연 씨가 임신 중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명숙이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알면서 이혼을 시킨 겁니까? 기억도 없고 친정은 파산한 여자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니? 그룹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야. 진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나한테 숨기고 서연 씨한테는 남편이 떠나라고 했다는 거짓말까지 전한 겁니까? 명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쓸어 담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까지 걸어가는 진우의 등이 분노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명숙이 소파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가정부 김순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순옥아. 명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가 위임장 위조까지 파고들기 시작했어. 강필순 의사한테 연락해. 당시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한테도. 진우 쪽에서 접촉이 올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맞춰 놓으라고. 김순옥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명숙이 찻잔을 들어 올렸지만 입에 대지 않고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성진그룹 본사 부회장실이었습니다. 윤성재가 얇은 보고서 파일을 진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연 씨 현재 주소는 은평구입니다.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아이는 근처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진호가 보고서를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10년간 한부모 가정 지원금을 받아왔고 아이 가족관계 서류에 아버지 칸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고? 네.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라 법적으로는 형님의 아들로 추정되지만 서연 씨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결혼했던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미혼모로 신고한 거죠. 진호가 보고서를 덮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법적으로 형 호적에 안 올라간 상태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자가 양육비 소송이나 이혼 취소 소송을 걸면 금액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룹 이미지에 어떤 타격이 오는지 미리 계산해놔. 윤성재가 수첩에 적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호가 돌아서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 상황 잘 쓰면 카드가 돼. 며칠 뒤 진우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인정했어. 당신한테 전달된 말도 나한테 온 편지도 전부 어머니가 만든 거였어. 전화기 너머에서 서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만으로 10년이 설명되지는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아이 없이 둘이서. 알겠어요. 장소는 내가 정할게요. 다음 날 오후 종로의 한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진우와 서연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 2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둘 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당시 나는 런던에 있었어. 어머니한테 사고 소식을 들었는데 가벼운 사고라고 했어. 올 필요 없다고. 진우가 테이블 위에 찻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뒤에 당신이 이혼을 원한다고 연락이 왔어. 합의서가 어머니를 통해서 건너왔고 전화를 수십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받았어. 서연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마지막에 당신이 쓴 거라면서 편지가 왔어. 더 이상 찾지 말아달라고. 나는 그 편지를 받고 멈췄어.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편지 한 장이랑 전화 안 받은 것만으로 왜 직접 한국에 와서 확인 안 한 거예요? 진우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찻집 안에 잔잔한 음악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편지를 믿고 싶었던 게 아니야. 편지를 핑계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멈춘 거야. 비겁했어. 서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준이를 만나고 싶어. 아버지로서. 지금 당장은 안 돼요. 하준이한테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면 그게 그 아이한테 또 다른 충격이에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찻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서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말쑥한 인상이었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성진그룹 전략기획실 윤성재입니다.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룹 차원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서연이 명함을 내미는 손을 보다가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우가 보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감이었습니다. 서연이 명함을 받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됐습니다. 서연이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윤성재가 명함을 든 채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원으로 돌아온 서연이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방금 접근한 남자의 인상착의와 나눈 말을 빠르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유라야, 나야. 대학 동기이자 가사 전문 변호사인 정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앞으로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할게. 서연의 상황을 들은 정유라가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이혼 당시 내 상태가 그랬다면, 그리고 진우 씨 위임장이 위조된 거라면 이혼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어. 서류부터 검토해 볼게. 같은 밤 진우가 최태환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준이 친자 확인 검사를 준비해. 비공개로. 단 서연 씨 동의를 먼저 받는 절차를 거쳐. 잠시 뜸을 들인 뒤 진우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어머니가 만든 편지 원본이 성북동 본가에 있을 수 있어. 확인해봐. 성북동 본가에서는
명숙이 거실 창가에 서서 어둠 속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순옥이 차를 가져왔지만 명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순옥아, 차승우 변호사한테 연락해. 명숙이 창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기억을 되찾은 이상 더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정리해야 해. 합의 조건을 만들어. 서연이 모자한테 돈을 주고 조용히 끝내는 쪽으로. 김순옥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갔습니다. 명숙이 다시 창가로 돌아서서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명숙의 얼굴 위로 정원의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은평구 피아노 학원 앞 좁은 골목에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죠. 성진그룹 회장의 숨겨진 아이, 은평구 피아노 학원 원장과의 사이에서 온라인 경제지에 뜬 단독 기사가 아침부터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뒤덮었습니다. 서연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은평구 피아노 학원 원장이라는 단서와 아이의 나이가 10살이라는 정보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주가가 장 시작과 동시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서연이 학원 창문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창문 쪽을 향했습니다. 서연이 커튼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하준의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늘 하준이를 학원이 아니라 같은 반 재원이 어머니 댁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학원 앞에 사람이 많이 몰려서요. 전화를 끄는 서연이 수강생 학부모들의 연락처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오늘 학원 앞 사정이 좋지 않아서 수업에 불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같은 말을 반복할 때마다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졌습니다. 진우는 본사 회장실에서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읽어 내려가던 진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은평구 피아노 학원 원장, 10살 남아. 진우가 곧바로 홍보실장 이민서에게 내선을 걸었습니다. 이 기사 배우 추적해. 누가 흘렸는지, 정보 출처가 어딘지. 전화를 끊고 서연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나는 이 기사 안 흘렸어. 지금 보안 인력 보낼게. 서연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기자들 앞에 성진그룹 경호원이 나타나면 기사가 사실이라고 확인해주는 꼴이에요.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내 변호사한테 상의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우가 전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이마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연이 정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야, 기사 봤지? 봤어. 서연아, 일단 누가 연락해와도 인터뷰 절대 하지 마. 입도 열지 마. 정유라가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정정보도 요청할 수 있어. 그리고 학원 앞에서 아이 사진 찍으려고 하면 하준이 사생활 침해로 법적 조치 가능하고. 서연이 창밖의 취재진 쪽을 흘끗 보며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침묵이 최선이야. 이틀 뒤 오전이었습니다. 학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차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명숙 여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차승우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 합의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충분한 금액을 준비했고 서울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시는 조건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서연이 봉투를 받아 안에 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금액이 적힌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숫자가 컸습니다. 학원 월세를 걱정하며 살아온 10년을 생각하면 눈이 멀 만한 금액이었죠. 서연이 서류를 봉투에 도로 넣었습니다. 차승우에게 봉투를 밀어내밀며 말했습니다. 내 아이의 아버지를 돈으로 지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 가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차승우가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인 뒤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하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하준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준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하준이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재민이가 그랬어. 너 아빠가 재벌이라며 하고.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했는데 자꾸 놀렸어. 하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관절이 하얗게 되어 있었죠. 하준이 서연의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내 아빠가 누구야? 서연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아무 말 없이 하준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준의 작은 어깨가 서연의 팔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진우의 회장실이었습니다. 홍보실장 이민서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기사에 들어간 은평구 피아노 학원과 10살 남아라는 정보가 윤성재 실장이 작성한 서연 씨 신상 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진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쓴 기자 조현택은 부회장님 대학 동기입니다. 진우가 의자 팔걸이를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증거를 더 모아. 이민서가 나간 뒤 진우가 최태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성재 실장 최근 한 달간 사내 문서 접근 기록이랑 외부 통화 내역 보안팀 통해서 확보해. 진호 쪽 이사회 관련 움직임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진호한테 직접 대응하는 건 증거가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보류야. 전화를 끊은 진우가 창밖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제간 전면전을 벌이면 그룹이 흔들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밤 11시 하준이 잠든 뒤였습니다. 서연이 하준의 이불을 여미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준이가 오늘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어요. 진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사 때문에 아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하준이가 나한테 물었어요. 아빠가 누구냐고. 전화기 너머에서 진우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당신한테 아이 아버지라는 걸 말하는 시점이 기사 때문에 앞당겨졌어요.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요. 내일 오전에 학원으로 갈게. 알겠어요. 서연이 전화를 끊고 정유라에게 연락했습니다. 유라야, 진우 씨랑 하준이 만남은 진행할 거야. 그거랑은 별개로 10년 전 이혼이 법적으로 유효한 건지 본격적으로 검토해줘. 정유라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사고 직후 내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신경과 기록이랑 당시 의식 상태가 어땠는지 평가한 서류가 핵심이야. 진우 씨 위임장 위조까지 함께 확인되면 이혼 자체를 취소할 근거가 훨씬 강해져. 다음 날 오전 진우가 은평구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학원 현관 앞에 남자 한 명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차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진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당신 누가 보낸 거요? 차승우가 서류 봉투를 가슴 앞에 안은 채 머뭇거렸습니다. 오명숙 여사님께서. 진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께 전해. 이 문제에 더 이상 끼어들면 위임장건을 포함해서 법적으로 가겠다고. 차승우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진우가 학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원 안쪽 연습실이었습니다. 작은 피아노 한 대가 놓인 방에서 진우와 서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하준이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진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놀림을 받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예요. 아동심리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고 전문가 가이드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어. 당신 판단을 따를게. 대학 동기 중에 아동심리 전문의가 있어요. 이지연이라고. 그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상담 비용은 내가 부담할게. 서연이 진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용 얘기 전에 하준이 문제에 관해서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는 거 먼저 인정해 주세요. 알겠어. 진우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연습실 문 쪽을 보았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준이한테 아빠가 누구인지 어떤 식으로 설명할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반쯤 열린 문 사이로 작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준이 서 있었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나 학원에 먼저 온 것이었죠. 하준의 눈이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빠가 저 아저씨야? 하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하준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물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지금 온 거야? 아빠면 왜 진작 안 온 거야? 진우의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하준의 등을 쓸어내리며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느라 턱이 떨리고 있었죠. 작은 연습실 안에 피아노 건반 위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하준의 어깨를 감싸고 아이를 자기 무릎 앞에 앉혔습니다. 하준의 눈에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이의 젖은 볼을 손등으로 닦아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준아, 그래. 이분이 하준이 아빠야. 하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빠도 하준이가 있는 줄 몰랐어. 이제야 알게 된 거야. 서연이 무릎 꿇은 진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죠. 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준이 진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한참이었습니다. 진우의 눈매, 코, 턱선. 하준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서연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연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싶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하준이한테 미안하다. 천천히 알아가자. 하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진우가 연습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학원 밖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두 손으로 잡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 이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하준이가 오늘 알게 됐어. 준비도 못한 채로. 이지연이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습니다. 사흘 뒤에 첫 상담 잡을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하준이가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하준이 앞에서 절대로
아빠 탓을 하거나 옛날 일을 꺼내지 마. 그게 아이한테는 제일 큰 상처가 돼. 알겠어. 같은 주 진우가 비서실장 최태환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연 씨 학원 근처에 보안이 괜찮은 아파트 알아봐. 학원 앞에 아직 기자들이 간간히 나타나니까 임시로라도 안전한 곳이 필요해. 최태환이 이틀 만에 학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아파트를 찾아 서연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연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이야기 들었어요. 하준이 학교 통학이랑 학원 운영 생각하면 거리가 괜찮긴 해요. 받아줄 거야? 임대 계약은 내 이름으로 할게요. 그게 조건이에요. 알겠어. 서연의 변호사 정유라가 같은 무렵 서연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연아, 10년 전 이혼 건 1차 검토가 끝났어. 서연이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대었습니다. 내 당시 상태랑 진우 씨 위임장 위조를 근거로 하면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 다만 법원이 10년이나 지난 상태를 고려하면 취소보다는 손해배상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정유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혼 취소에 매달리기보다 하준이 친자 확인이랑 양육비 쪽에 집중하는 게 나아. 이혼 취소는 진우 씨 쪽 태도를 보면서 판단하자. 서연이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내 말대로 하자. 하준은 이지영과의 첫 상담에서 작은 의자에 앉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준아, 요즘 기분이 어때? 하준이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바닥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없는 게 익숙한데 갑자기 생기니까 무서워요. 이지연이 고개를 살짝 숙여 하준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한 거야. 천천히 알아가면 돼. 상담이 끝난 뒤 이지연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아이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방어야. 진우 씨랑 만남은 짧고 가벼운 일상 활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 부담 없는 것으로. 서연이 진우에게 이지연의 조언을 전했습니다. 주말마다 1시간씩 하준이가 좋아하는 축구를 같이 하는 건 어떨까요? 좋아. 하준이가 원하는 걸로 하자. 첫 번째 주말이었습니다. 은평구 작은 공원 잔디밭에서 하준이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지만 하준은 진우 쪽으로 공을 차지 않았습니다. 서연 쪽으로만 공을 보냈죠. 진우가 공을 줍겠다고 다가가면 하준이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준은 진우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말을 걸면 고개만 돌렸죠. 세 번째 주말이었습니다. 진우가 공을 받겠다고 발을 내밀었는데 공이 다리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중심을 잃은 진우가 잔디 위에 넘어졌습니다. 엉덩이를 짚고 일어나려다 다시 미끄러졌죠. 하준이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입을 손으로 가렸지만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벤치에서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한편 성진그룹 본사에서는 진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회이사 강태진을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강 이사님, 최근 언론 보도 보셨죠? 회장의 사생활 문제가 그룹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태진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의견은 뭡니까? 이사회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진호가 다음 날에는 법률 전문가 출신 사회이사 한소영과 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같은 논리, 같은 제안이었죠. 임시 이사회 소집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최태환이 진호의 동선을 파악해 진호에게 보고했습니다. 부회장님이 강태진 이사와 한소영 이사를 각각 만났습니다.
이사회 소집을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우가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우리 쪽 사회이사 3명한테 사전 브리핑해. 하준이 건이 그룹 경영에 영향 없다는 걸 수치로 보여줘야 해. 진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진영이한테 하준이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빨리 진행하라고 해. 서연 씨한테 동의도 구하고. 진우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준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싶어? 동의해 줄 수 있어? 서연이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동의할게요. 다만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준이 양육에 대한 결정은 나한테 먼저 상의해야 해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알겠어. 그리고 법적 절차를 같이 진행할 변호사를 정하자는 말은 미리 사양할게요. 내 변호사는 내가 정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이었습니다. 그동안 진우는 주말 축구뿐 아니라 하준의 학교 학예회에도 서연과 함께 갔습니다. 체육관 뒷줄에 나란히 앉아 무대를 바라보았죠. 하준이 무대 위에서 리코더를 불고 있었습니다. 서투른 손가락으로 구멍을 짚으며 또래 아이들과 함께 동요를 연주했습니다. 진우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일상 속에 자신이 없었던 10년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학예회가 끝나고 체육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준이 서연에게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또 왔어. 진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아저씨,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명숙은 이 기간 동안 진우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가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최태환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우한테 전해줘. 하준이 검사 결과가 나오면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최태환이 진우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내가 직접 이야기할 테니까 당분간 어머니 연락에 응하지 마. 열흘 뒤 진우의 손에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99.99% 일치. 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곧바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 나왔어. 일치야. 전화기 너머에서 서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하준이한테 아버지라는 이름을 제대로 돌려줘야 할 때예요. 신고 절차 시작할게. 진우가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성북동 본가로 향했습니다. 명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검사 결과지를 명숙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준이는 내 아들입니다. 법적으로도 내 아들로 만들 겁니다. 명숙이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99.99라는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손으로 종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과정을 방해하시면 10년 전 위임장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것에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명숙의 시선이 결과지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되어 있었죠. 명숙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진우가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명숙이 결과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매주 2번 하준을 만났습니다. 하준은 더 이상 진우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하준은 진우에게 말을 걸어야 할 때면 저기요라고 했습니다. 이름도 호칭도 없는 부름이었습니다. 서연이 이지연에게 전화로 물었습니다. 지연아, 하준이가 진우 씨를 저기요라고 불러. 아직 아빠라는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괜찮아. 아이가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중이야. 거부했으면 아예 말을 안 걸지. 저기요라도 부른다는 건 문을 열어둔 거야.
서연이 전화를 끊고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근교 목장 체험장이었죠. 하준이 울타리 안에서 송아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송아지에게 우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들었는데 송아지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하준이 젖병을 다시 가져다 대었지만 송아지는 연거푸 고개를 피했습니다. 하준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우가 울타리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어떻게 잡아요? 진우가 하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젖병을 함께 잡고 송아지의 입 쪽으로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송아지가 이번에는 젖병 꼭지를 물었습니다. 우유가 빨려나갔죠. 잡았다. 하준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울타리 밖에서 서연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 위에 놓인 진우의 큰 손. 10년 동안 이 아이에게 줄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하준이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운전대를 잡고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준이 학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싶어. 서연이 조수석에서 백미러로 하준의 잠든 얼굴을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돈이나 물건보다 이 아이가 당신을 믿게 되는 게 먼저예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정하는 속도에 맞출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친자 신고가 끝나면 하준이 가족관계 서류에 내 이름이 올라가게 돼. 원하면 하준이 성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하준이가 직접 결정할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이지연 선생님도 지금 아이한테 성까지 바꾸라고 하면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알겠어. 진우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하준의 잔잔한 숨소리만 흘렀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 정유라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유라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친자 신고가 되면 양육비 산정 문제가 나와. 지난 10년간 양육비를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어. 진우 씨 재산 규모를 생각하면 금액이 상당할 거야. 서연이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라야, 지난 10년 돈을 받는 것보다 앞으로 하준이를 어떻게 함께 키울지 합의하는 게 먼저야. 진우 씨 쪽 법무팀이랑 양육 합의서 초안부터 잡아줘. 정유라가 펜을 내려놓고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 취소는 어떻게 할 거야? 진행할 거야, 말 거야? 서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우 씨가 시어머님 조작을 인정하고 하준이한테 성실하게 다가오고 있어. 지금 이혼 취소 소송을 걸면 겨우 쌓은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 당분간 보류하자. 대신 시어머님이 또 무슨 짓을 하면 그때 바로 쓸 수 있게 자료는 계속 준비해놔. 정유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성진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사회이사 강태진이 발언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주가 하락에 대해 이사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호가 강태진의 옆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소영 이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회장의 사생활 문제가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류 2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친자 신고 접수 증명이었죠. 사생아가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내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가 추가로 노트북 화면을 이사들 쪽으로 돌렸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경영 실적 자료였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수주 실적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입니다. 제 사생활이 그룹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건 숫자가 증명합니다.
강태진이 실적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소영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죠.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뒤 진우가 진호를 빈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진우가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윤성재 실장의 사내 문서 접근 기록이야. 서연 씨 신상 보고서를 열람한 날짜가 기사 나가기 사흘 전이고 기자 조현택은 내 대학 동기지. 진호의 턱이 굳었습니다. 형제로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서연 씨와 하준이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마. 윤성재는 해외 법인으로 보내. 진호가 파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다. 진호가 의자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진호의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친자 신고 소식을 가정부 김순옥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마님, 도련님이 하준이 아버지로 법원에 신고를 넣으셨답니다. 명숙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소식을 내가 남한테서 듣는 거니?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진우가 직접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명숙의 자존심을 건드렸죠. 그런데 김순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 핏줄이에요. 비서실 사람 말로는 도련님 어릴 때 그 눈이래요. 명숙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거실 창가 의자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세로 앉아 있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명숙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준이를 한번 보고 싶다. 명숙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에 단단한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진우가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이 정유라와 통화한 뒤 답을 보내왔습니다. 만남은 허락할게요. 대신 장소랑 시간은 내가 정해요. 그리고 만남 중에 시어머님이 하준이한테 옛날 일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약속해 주셔야 해요. 진우가 명숙에게 조건을 전했습니다. 명숙이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서연이 지정한 종로의 한 카페였습니다. 성북동 본가가 아니었습니다. 명숙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테이블에 서연과 하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의 시선이 하준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진우의 어린 시절과 닮은 눈매. 명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져온 작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난감 피아노였습니다. 하준이 서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서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하준이요. 명숙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여 찻잔을 들었지만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연이 명숙 옆에 섰습니다. 1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준이한테 남은 시간만이라도 정직한 어른들이 곁에 있으면 좋겠어요. 명숙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하준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명숙은 카페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김순옥이 다가와 명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명숙이 발을 떼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가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준이 반응은 어땠어? 집에 와서 장난감 피아노 건반을 하나씩 눌러보더라고요. 그러다가 혼잣말을 했어요. 뭐라고? 할머니 손이 떨렸어 하고. 진우가 전화기를 쥔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준이가 나름대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만남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잡아요. 알겠어. 그날 밤 하준이 이불 속에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만난 할머니가 준 피아노 있잖아.
진짜 소리가 나. 엄마 학원 피아노보다 훨씬 작은데 예뻐. 하준이 웃었습니다. 서연이 아이의 이불을 여미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준의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온 서연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하준의 세계에 한 명씩 가족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숙이라는 사람이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경계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이 거실 불을 끄고 창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 하준의 방문을 열었을 때 베개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준이 코를 손등으로 훔치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코피였죠. 하준아, 코피가 났네. 어디 부딪힌 거야? 아니, 자다가 났나 봐. 서연이 휴지를 가져다 하준의 코를 막아주며 아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때 하준이 팔을 뻗었는데 팔뚝에 보랏빛 멍이 여러 개 잡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어디 부딪혔어? 몰라, 안 부딪혔는데 생겼어. 서연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틀 전에도 코피가 났었습니다. 하준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코를 막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하준의 옷을 갈아입히며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 가기 전에 병원 한번 가자. 엄마, 나 괜찮은데. 금방이야. 선생님한테 조금 늦는다고 얘기해 놓을게. 은평구 동네 소아과였습니다. 의사가 하준의 팔뚝 멍을 살피고 입안을 들여다본 뒤 혈액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서연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혈액 수치가 정상 범위를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혈소판하고 백혈구 수치 모두 낮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하얘졌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빨리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연이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하준이 진료실 의자에 앉아 서연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소아과를 나온 서연이 곧바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준이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어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요. 진우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과 나연우 교수한테 바로 연락할게. 검사 날짜 받는 대로 알려줄 테니까. 이틀 뒤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서연이 하준의 손을 잡고 병원 로비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주사 또 맞아? 건강검사를 좀 더 꼼꼼히 받는 거야. 금방 끝나.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나연우 교수가 진료실에 진우와 서연을 불렀습니다. 하준은 간호사와 함께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나연우 교수가 검사 결과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준이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골수에서 피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병입니다. 빨간 피, 하얀 피, 혈소판이 다 부족한 상태예요. 진우가 의자 끝에 앉은 채 물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약으로 면역을 조절하는 치료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약으로 충분히 좋아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건강한 골수를 이식받아야 합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골수를 누구한테서 받는 건가요? 형제자매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하준이는 외동이니까 부모님 검사를 먼저 하고 동시에 골수은행에서 맞는 사람이 있는지도 찾아보겠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 검사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서연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저도 같이 받을게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현우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보통 아이와 절반만 맞습니다. 서연 씨도 절반 일치이고 진우 씨도 절반 일치인데 진우 씨 쪽이 이식에 좀 더 유리한 조합입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수은행 검색이랑 동시에 진행하시고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 준비하겠습니다. 하준이 입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실에서 휴대용 게임기를 하며 버텼습니다. 서연이 가져다 준 만화책도 읽었죠. 그런데 수혈이 반복되면서 하준의 얼굴에서 점점 핏기가 빠졌습니다. 엄마, 나 좀 피곤해. 하준이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이불을 끌어올려 아이의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진우가 병실을 찾아올 때마다 하준은 지친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준이 수액줄에 연결된 팔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도 주사 맞아? 병실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하준의 침대 옆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처음이었습니다. 진우가 대답 대신 하준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응, 아빠도 맞을 거야. 하준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진우의 손이 하준의 이마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준이 입원한 뒤 학원 수업을 후배 조민경에게 맡겼습니다.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죠. 매일 밤 하준이 잠든 뒤에 정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야, 치료비 보험 적용이 어디까지 되는 거야? 확인해 볼게. 진우 씨가 전부 부담한다고 했다며.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할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전화를 끊은 뒤 빈 복도에서 한참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진호는 사내 루트로 하준의 입원 소식을 접했습니다. 부회장실에서 윤성재가 보고했습니다. 윤성재는 해외 법인 전보를 앞두고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는 중이었죠. 부회장님, 하준이가 입원했습니다. 혈액 관련 중병이라고 합니다. 진호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이 병원에 매여 있으면 이사회에서 윤성재가 말을 끊었습니다. 부회장님, 아이가 중병인 상황에서 공세를 걸면 사내는 물론이고 밖에서도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진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윤성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 최수빈이 거실에서 7살 아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넥타이를 풀며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형 아들이 많이 아프다더라. 수빈이 아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아픈데. 삼촌이잖아. 진호가 아무 대답 없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죠. 성북동 본가에서는 명숙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준의 병명을 김순옥이 병원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명숙이 침대에 앉아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명숙이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서 내렸습니다. 로비에서 서성이다 간호사에게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보호자로 등록이 안 되어 계시는데요. 죄송합니다. 명숙이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염주를 쥐고 구슬을 하나씩 굴렸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명숙이었습니다. 코트 깃을 세운 채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있었죠. 진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10년 전 이 사람이 한 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복도 의자에 웅크린 어머니의 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진우가 명숙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명숙이 눈을 떴습니다. 진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준이가 보고 싶었다. 진우가 한참을 서 있다가 명숙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간호사 데스크로 데려가 면회인 등록을 시켰습니다. 명숙이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액줄이 아이의 팔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준이 눈을 감고 자고 있었죠. 명숙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아이가 저 아이야. 진우가 명숙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명숙이 병원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복도 쪽을 내다보았을 때 유리창 너머 하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명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복도에서 아이를 보는 것까지만 허락할게요. 골수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연우 교수가 진우와 서연에게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맞는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다. 독일에 사시는 교포분인데 현지 병원에서 건강 확인을 받고 동의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6주가 걸립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6주를 기다릴 수 있는 건가요? 나연우 교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하준이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6주가 쉽지 않습니다. 진우 씨의 절반 일치 이식을 먼저 준비하면서 독일 쪽이 확보되면 바꾸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절반 일치 이식은 완전 일치보다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위험을 많이 낮출 수 있는 치료법이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전 검사 일정 잡아주십시오. 그날 밤 서연이 하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번갈아 가며 밤을 새요. 둘 다 쓰러지면 하준이 곁에 아무도 없어요. 진우가 전화기 너머에서 대답했습니다. 내일 밤은 내가 먼저 병실에서 지킬게. 서연이 전화를 끊고 하준의 이불을 여몄습니다. 수액줄을 타고 약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식을 위한 준비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준의 몸 안에 남아있는 면역세포를 먼저 없애야 했습니다. 약이 들어갈 때마다 하준이 고개를 돌려 구토했습니다. 서연이 대야를 받쳐들고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아침 하준이 베개에서 머리를 들었을 때 베갯잎 위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붙어 있었습니다. 하준이 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지다가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엄마, 머리카락이 빠져. 서연이 침대 옆에 앉아 하준의 손에서 머리카락을 걷어내며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 지금은 몸 안에 나쁜 걸 없애는 중이야. 다 끝나면 더 까만 머리카락이 새로 올라올 거야.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진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한 손에는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서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밥 먹어. 네가 쓰러지면 안 돼. 고마워요. 서연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진우가 하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준이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이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빠 왔어? 응, 왔어. 오늘은 안 토했어. 잘했다. 하준이 눈을 뜨지 않은 채 작게 웃었습니다. 진우가 아이의 이불을 여미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병원을 오가면서도 경영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태환과 화상 회의를 했고 전화로 보고를 받았죠. 박진영에게는 따로 지시했습니다.
이식 기간 동안 진호가 이사회에서 뭘 꺼내려 할 수 있어. 어떤 안건이 올라와도 막을 수 있게 법적으로 미리 준비해놔. 독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현우 교수가 진우와 서연을 불렀습니다. 독일 쪽 공여자분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혹이 발견됐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해서 일정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더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진우 씨의 절반 일치 이식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진호가 이사회 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이 입원하면 경영 공백이 생깁니다. 임시 경영위원회를 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회 의장이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습니다. 서 회장이 이미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비서실장 앞으로 경영 권한 위임장, 안건별 결정 체계, 비상 운영 계획서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를 따로 만들 사안이 아닙니다. 진호의 손에서 전화기를 쥔 힘이 빠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사회 안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 퇴근한 진호가 집 현관을 열었습니다. 수빈이 아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삼촌이잖아. 병문안 한 번은 가봐야 하지 않아? 수빈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진호가 대답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진호가 서울대학교 병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못했죠.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서 매점으로 갔습니다. 아이용 젤리 한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간호사 데스크로 갔습니다. 508호 한아준 환자한테 전해주십시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성함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진호가 돌아섰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며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이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이 하준의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준이 잠든 뒤였죠. 정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야. 응.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하준이를 잃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정유라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서연아, 너 혼자가 아니잖아. 서연이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을 혼자였습니다. 하준이 아플 때도, 학원 월세가 밀릴 때도, 새벽에 아이가 열이 나서 응급실을 갈 때도,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우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차이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진우가 채취실로 가기 전 하준의 병실에 들렀습니다. 하준이 침대에 누워 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우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건강한 거 나눠줄게. 조금만 기다려. 하준이 힘이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안 아파? 서연이 병실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있었죠.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이지연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하준이가 아빠한테 걱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야. 서연이 전화기 화면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4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우의 팔에 꽂힌 바늘을 통해 피가 빠져나가고 기계를 거쳐 필요한 세포만 걸러졌습니다. 채취가 끝났습니다. 곧바로 하준에게 주입이 시작됐죠. 나현우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식 뒤 2주에서 4주 사이에 새 세포가 뿌리를 내리는지 확인됩니다. 그동안 감염 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하준이를 무균실로 옮기겠습니다. 무균실에서의 열흘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과 진우는 유리창 너머로만 하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준이 유리창 안쪽에서 종이에 글씨를 적어 붙였습니다. 아빠 엄마나 괜찮아.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진우가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연이 진우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소리 없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무균실 생활 7일째 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나현우 교수를 호출했습니다. 하준의 체온이 38.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연과 진우가 무균실 밖 대기 공간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른 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됐는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을 혼자 키운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하준이는 이겨낼 거예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나현우 교수가 대기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열이 떨어졌습니다. 감염 수치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진우가 나현우 교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식 후 18째 날이었습니다. 나현우 교수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병동으로 왔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포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연이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진우가 나현우 교수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하준이 무균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이었습니다. 명숙이 보온 용기를 들고 병원에 왔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직접 끓인 것이었죠. 서연이 병실 문 앞에서 명숙을 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명숙의 두 손이 보온 용기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가 하준이 빨리 낫길 바라면서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셨어. 하준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서연이 미역국을 그릇에 담아 하준 앞에 놓았습니다. 하준이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명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쪽을 바라보며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명숙이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서연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내가 너와 이 아이한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 용서를 바랄 자격도 없지만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며 살겠다. 서연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함께 지켜봐 주시는 것.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명숙이 서연의 손을 잡으려다 멈추었습니다. 내밀었던 손을 거두어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병실에서 나온 뒤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네. 너한테도 미안하다. 내 아이를 빼앗고 내 아내를 쫓아낸 건 내가 한 일 중 가장 큰 죄야. 진우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하준이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어머니와의 일은 하준이가 퇴원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용서도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카가 건강하길 바란다. 진우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두 글자를 눌렀습니다. 고맙다. 퇴원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 정유라와 진우의 법무팀 박진영이 공동 양육 합의서 초안을 최종 정리해 양쪽에 전달했습니다. 양육권은 서연에게, 진우는 매주 2번 하준을 만나고 격주 주말에 하루를 함께 보내며 양육비와 의료비, 교육비를 분담하고 하준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두 사람이 미리 상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과 진우가 합의서를 검토하고
서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석 달간의 통원 치료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나현우 교수가 진료실에서 검사 결과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세세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혈액 수치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서연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진우가 옆에서 나현우 교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며 하준이 양쪽에서 서연과 진우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정문 밖으로 나오자 오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하준이 눈을 찡그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 이제 축구해도 돼? 나현우 교수가 뒤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뛰는 건 6개월 뒤에 다시 검사하고 나서야. 그동안은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나아지는 거야. 서연이 하준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축구는 조금만 참자. 그동안 피아노 치면 되잖아. 하준이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죠. 같은 주 진우의 법무팀 박진영과 서연의 변호사 정유라가 최종 양육 합의서를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우와 서연이 나란히 앉아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양육권은 서연에게, 진우는 매주 2번 하준을 만나고 격주 주말에 하루를 함께 보냅니다. 양육비는 진우가 매달 서연의 계좌로 보내고 병원비와 학비는 둘이 함께 부담하며 하준의 학교나 건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두 사람이 먼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뒤 진우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하준의 가족관계 등록부였습니다. 아버지 란에 서진우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었죠. 서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하준이가 온전한 가족 서류를 갖게 됐네요. 진우가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늦었지만 끝까지 지킬게. 며칠 뒤 성북동 본가였습니다. 명숙이 진우를 불러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지만 둘 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용서 못한다는 거 안다. 다만 내가 한 일의 결과를 하준이 앞에서만큼은 되풀이하지 않겠다. 진우가 찻잔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하준이 할머니로서 어머니가 해주셔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부터 하십시오.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준이라는 아이를 사이에 놓고 최소한의 약속을 나눈 것이었죠. 명숙은 성북동 본가에 서연과 하준을 초대했습니다. 직접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를 무쳤습니다. 식탁에 4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명숙, 진우, 서연, 하준.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하준이 갈비찜을 한 점 집어 입에 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갈비찜 맛있어요. 명숙이 하준의 접시에 갈비를 한 점 더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할머니가 또 해줄게. 진우가 반찬 그릇을 들어 서연 쪽으로 건넸습니다. 서연이 그릇을 받으며 진우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둘 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명숙이 서연을 부엌 쪽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네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하준이를 이렇게 바르게 키워줘서 고맙다. 서연이 싱크대 위에 그릇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준이가 바르게 자란 건 아이 자신의 힘이에요. 저는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우가 서연에게 재혼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준이가 요즘 나한테 묻더라. 아빠는 왜 우리 집에 안 사느냐고.
서연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준이가 원하는 거랑 내가 준비된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서연의 입가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시선을 돌렸지만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진호가 이사회에서 진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형, 싱가포르 해외법인 총괄에 집중하겠다. 진우가 진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형이자 동생으로서 회사를 함께 키우길 바란다. 진호가 테이블 위의 서류를 만지작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조카 아프다는 얘기 듣고 병원 로비까지 갔다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그때 내가 그동안 뭘 한 건가 싶었다.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다음 달 싱가포르로 떠난다고 전했습니다. 서연은 은평구 학원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마련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도 않았죠. 학원을 지키며 하준의 통학과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진우는 서연의 결정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저녁 은평구로 왔습니다. 하준과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설거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학원 앞에 진우의 차가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서 있는 풍경이 동네 사람들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하준이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필로 문제를 풀다가 막힌 부분이 있었죠. 아빠, 이거 어떻게 풀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서연에 가는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유라가 저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학원은 잘 돌아가고. 응, 요즘 진우 씨가 매일 와서 설거지까지 하고 가. 정유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양육 합의서에 없는 항목인데. 서연이 전화기 너머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주말 서울 근교 산책로였습니다. 진우와 서연 그리고 하준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앞으로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빨리 와. 서연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하준아, 뛰지 마.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하준이 멈추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우가 서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서연도 작게 웃으며 걸음을 맞추었죠.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학원 연습실에서 하준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하준의 손가락 위치를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잘 치면 아빠한테 들려줘도 돼? 그럼. 아빠 분명 좋아하실 거야. 하준은 그날부터 매일 30분씩 연습실에서 같은 곡을 반복했습니다. 서투른 손가락이 건반을 하나씩 눌렀습니다. 틀릴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쳤죠. 한 달 뒤 진우의 생일이었습니다. 은평구 집 거실에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준이 식탁 옆에 놓인 전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이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서툴렀지만 또박또박 한 음 한 음 눌렀습니다. 동요 한 곡이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 틀렸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쳤죠. 연주가 끝났습니다. 진우가 박수를 치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왜 울어? 못 쳤어? 하준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무 잘 쳤어. 서연이 하준을 재우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진우가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 아빠한테 들려주고 싶다고 매일 같은 곡만 쳤거든요. 진우가 식탁 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없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방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진우 앞에 놓았습니다. 진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목걸이였습니다. 10년 전 결혼 3주년 기념으로 서연에게 선물한 것이었죠. 기억이 없을 때도 이것만은 못 버렸어요. 왜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우가 목걸이를 들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손에 도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거야. 계속 가지고 있어. 서연이 목걸이를 손에 쥔 채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건조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준의 방 안에는 명숙이 선물한 장난감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젤리 봉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전해준 이름을 남기지 않은 삼촌이 놓고 간 것이었죠. 작은 거실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학원 간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서는 차 한 대, 불이 켜진 작은 집, 피아노 소리가 새어나오는 골목. 세 사람의 일상이 비로소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었습니다. 서연은 기억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웠고 진우는 아들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둘 다 속았고 둘 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아마 하준이었을 겁니다. 아빠가 왜 없는지 묻지도 못하고 엄마 앞에서 괜찮은 척했던 10살짜리 아이. 그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곳이 병원 침대 위였다는 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명숙이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10년이 지워지는 건 아니고 진호가 문자 한 통 보냈다고 해서 형제 사이가 바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어도 노력하는 가족은 있다는 것을.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학원 앞에 서는 차 한 대, 서투른 손가락으로 같은 곡을 반복하는 아이, 그리고 그 연주를 듣고 고개를 숙이며 우는 아버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것,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